너희 밥값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오늘은 참아. 배고픔에 지친 9살 지민이가 한밤중 부엌에서 식은 밥을 손으로 긁어먹다 걸렸습니다. 도둑질이지 이게. 남의 집 밥을 몰래 처먹어? 계모 박영숙은 밥주걱으로 아이의 손등을 내리쳤어요. 시퍼런 멍이 든 손을 붙잡고 우는 동생 앞에서 지훈이는 이를 악물었지만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모는 쌍둥이의 신발을 벗기고 한겨울 재래시장 뒷골목에 세워둔 채 사라졌어요. 눈 감고 100까지 세면 치킨이랑 새 운동화 사다 줄게. 100을 세고 눈을 떴을 때 아이들 앞에는 매연 냄새와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죠. 맨발로 눈보라 속에 버려진 쌍둥이는 그날 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뒤 죽을 뻔했던 그 아이들이 연매출 500억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계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50억을 내놔. 안 그러면 너희 인생을 끝장내겠어. 쌍둥이는 어떻게 이 악마 같은 여자에게 맞섰을까요? 25년간 숨겨져 있던 결정적 증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국화꽃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주차장에 낡은 고물상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박영숙이 트럭 기사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빨리 와서 이것 좀 실어가요. 아니, 아직 장례식장인데 이거 유품 아닙니까? 내 남편 물건인데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요. 영정사진 옆에 놓여있던 고인의 양복, 손목시계, 낡은 가죽 지갑까지 거친 손에 들려 트럭 짐칸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모습을 장례식장 구석에서 9살 쌍둥이 지훈과 지민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동생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지민은 울음을 삼키며 오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트럭이 떠나자 박영숙은 아이들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아빠 사진 액자를 낚아채며 말했죠. 죽은 사람 사진 세워놓으면 재수 없어. 치워. 안 돼요. 그거 아빠 사진이에요. 돌려주세요. 시끄러워. 죽은 사람한테 매달려봐야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박영숙이 액자를 쓰레기통에 처박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민이 달려가 깨진 액자를 꺼내 가슴에 안았고 유리 조각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안방 앞을 지나다가 박영숙의 들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 사망보험금 3억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지훈이 문틈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이던 그때 박영숙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쾅! 박영숙이 거칠게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지훈은 닫힌 문 앞에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돈인데, 아빠 돈인데. 그날 저녁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만 식탁에는 박영숙의 접시 하나만 놓여 있었죠. 저희도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벌어온 돈이 있어? 밥값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오늘은 참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귀가 먹었어? 없다니까 없어. 저리 가. 한밤중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지민이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식은 밥을 손으로 긁어 입에 넣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영숙이 개수대에서 밥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이지 이게. 남의 집 밥을 몰래 처먹어? 퍽. 밥주걱이 지민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몰래 뭘 집어먹어봐. 그땐 손목을 분질러 놓을 거야. 지민의 손등이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달려온 지훈이 동생 앞을 막아섰어요. 때리지 마세요. 지민이가 뭘 잘못했다고요. 박영숙이 밥주걱을 들어 올리자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박영숙이 밥주걱을 내던지며 혀를 찼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자. 이불 속에서 지훈이 동생의 부은 손에 입김을 불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영숙이 아이들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일어나. 새 아빠 될 사람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야. 박영숙은 얇은 혹겹 점퍼 2개를 던져주고 아이들을 트럭 짐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럭은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폐업한 상가들이 늘어선 낡은 재래시장 뒷골목으로 들어섰죠. 트럭이 멈추자 박영숙이 아이들의 신발을 벗겨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눈 감고 배까지 세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치킨이랑 새 운동화 사올게. 지민이 두 눈을 꼭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99, 100. 지민이 눈을 떴습니다. 트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매캐한 매연 냄새와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아줌마 어디 갔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인 아이들의 발이 감각을 잃어갔고 지민의 발가락이 하얗게 변하다가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지훈이 자기 양말을 벗어 동생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오빠 발은, 오빠는 괜찮아. 이리 와. 골목 상인 하나가 셔터 틈으로 내다보더니 혀를 찼죠. 재수없게 웬 거지들이야.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아이들의 눈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간판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장씨 만화방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빗자루를 든 중년 남자 장만수가 나왔죠. 빗자루로 눈을 쓸던 장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삐져나온 작고 파란 손가락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 애들이잖아. 이 추위에 맨발이야. 장만수가 두 아이를 안아 올려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꽁꽁 얼어붙은 손발을 두 손으로 감싸 비볐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제발 눈 좀 떠봐. 장만수가 지훈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아이들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사망보험금 수령 완료라고 적힌 은행 입출금 명세표였어요. 장만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맨발인 아이들의 발, 잠옷 위에 얇은 점퍼, 그리고 명세표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누가 일부러 버린 거야. 이건 단순 미아가 아니라고. 장만수가 이를 악물며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감싸쥐었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두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만화방 안은 난로 덕분에 따뜻했지만 두 아이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장만수는 밤새 아이들의 손발을 주무르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동이 트자 지민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담요에 지민의 몸이 움찔하며 웅크러들었죠. 바로 옆에서 지훈도 눈을 뜨더니 동생을 등 뒤로 감싸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장만수가 부엌에서 양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이었어요. 계란 하나를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얹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냄비였죠. 배고프지? 어서 먹어. 지민의 코끝이 벌름거렸습니다. 라면 냄새를 맡는 순간 배고픔이 공포를 이겨버렸어요. 지민이 냄비 쪽으로 기어가더니 젓가락도 잡지 않고 손으로 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손대겠다. 장만수가 나무 젓가락 2벌을 건네주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면발을 입에 쑤셔 넣고 있었어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작은 만화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죠. 장만수가 자신의 낡은 담요를 아이들 어깨에 덮어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배를 채운 지민이 몸을 일으켜 만화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만화책들이 알록달록한 등뼈를 드러내고 있었죠. 지민의 시선이 한 권에 멈췄습니다. 오빠, 이거 봐. 지민이 꺼내든 만화책 표지에는 커다란 국수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는 주인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목은 전설의 국수였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함께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죠. 만화 속 주인공은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국수 한 그릇으로 슬픈 사람을 웃게 만들고 화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오빠, 이 사람 멋있다.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지훈이 만화 속 주인공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칼자루를 꽉 쥔 손, 국수 반죽을 힘차게 치대는 손이었죠.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오므려 쥐었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지민의 귀에도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9살 소년의 가슴 한가운데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만수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만화방이 비좁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 만화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 미아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장만수가 경찰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애들은 미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겁니다. 예. 한겨울에 맨발로 잠옷만 입혀서 시장 골목에 내다 버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장만수가 지훈의 주머니에서 나온 입출금 명세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명세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일단 저희가 친척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데려가야 합니다. 친척이요? 그 친척이라는 게 애들을 버린 사람이면 어떡하려고요? 규정상 보호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지민이 장만수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데려가지 마세요. 여기 있을게요. 장만수가 경찰차 앞을 떡 버티고 섰습니다. 이 애들 보내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알아보고 데려가세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하며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바로 그 시각 골목 반대편 어둠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이었어요. 아이들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박영숙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만화방 앞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박영숙의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저것들이 살아있어? 박영숙의 시선이 장만수가 들고 있는 명세표에 꽂혔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며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화방 앞 골목에 인기척 하나 없는 깊은 밤,
만화방 뒷문 자물쇠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박영숙이 몸을 웅크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장만수의 책상 위를 훑었죠. 서류봉투, 장부 메모지를 뒤지던 박영숙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어디 있어? 그 명세표?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장만수가 장부를 가슴에 안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범인이지? 박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시침이 뗄 거야? 그 아이들을 버린 게 당신이지? 무슨 헛소리야. 비켜요. 박영숙이 장만수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장만수가 뒤로 넘어지며 선반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혔어요.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만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영숙이 쓰러진 장만수를 내려다보며 가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혹 덩어리들은 살아있긴 한데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증거될 만한 건 내가 없앨 테니까. 전화를 끄는 박영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만수는 부러진 듯 욱신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를 악물며 한 손을 뻗어 전화기 옆 자동응답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음 완료를 알려주었죠. 이 한 통이면 반드시 잡을 수 있어. 장만수는 다친 다리를 끌며 자동응답기 테이프를 빼내어 서류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침대 깊숙한 곳에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네 목소리로 네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까. 결국 아이들은 경찰에 의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장만수가 아무리 막아서도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경찰차 뒷자리에서 지민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장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만수도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골목 끝까지 경찰차를 따라갔죠.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지우는 보육원 급식 시간마다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만화책에서 본 주인공처럼 요리를 하고 싶었죠. 조리사 아주머니 옆에서 감자 껍질을 깎고 파를 다듬고 남은 재료로 볶음밥을 만들어 동생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지훈이 그 녀석,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조리사 아주머니의 칭찬이 보육원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곧 시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보육원 뒤뜰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원생 셋이 지훈을 둘러쌌죠. 야, 요리 천재. 너 잘난 척 좀 작작해라. 저 잘난 척 안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아부하면서 안 했다고?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한 원생이 급식실에서 가져온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펄펄 올라왔어요. 끓인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잘난 그 손 좀 보자. 원생 둘이 지훈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9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뜨거운 물이 지훈의 오른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살같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원생들은 겁에 질려 냄비를 내팽개치고 도망쳤죠. 지민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빠 손. 지훈의 오른손은 이미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이 뒤늦게 달려와 찬물에 손을 담그게 했지만 화상 흉터는 지훈의 손등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붕대 감긴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다 갚아주겠어. 한 놈도 빠짐없이. 그 목소리에는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육원 시절 지우는 밤마다 오른손의 화상 흉터를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잠든 뒤 급식실에 몰래 들어가 칼질 연습을 했습니다. 무, 당근, 감자,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썰었죠. 흉터 때문에 칼을 쥐면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한 번 써는데 남들의 3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3배가 안 되면 10배를 했고 10배가 안 되면 100배를 했어요. 손등의 흉터가 칼자루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런 오빠 곁에서 만화책 전설의 국수를 펼쳐놓고 주방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칼이 어디에 있으면 편한지, 불판은 어느 쪽에 놓아야 동선이 짧아지는지를 연구했죠. 오빠의 아픈 오른손이 최대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방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민의 꿈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식당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국물 내리기, 면 삶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방장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칼질을 반복했죠. 그 손으로 요리사를 하겠다고? 포기해라. 주방장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칼을 놓지는 않았어요.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쌍둥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돈도 기댈 곳도 없었죠. 지우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지민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카페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둘이 벌어둘이 아끼며 푼푼히 모은 돈으로 시장 골목에 3평짜리 포장마차를 얻었어요. 비닐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 4개가 전부인 가게였습니다. 지훈이 첫 메뉴판을 매직으로 쓰며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3,000원. 이걸로 시작이다. 오빠, 손님이 올까? 안 오면 올 때까지 하는 거지. 지민이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민은 칼꽂이를 지훈의 오른쪽에 가스레인지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오빠의 흉터진 손이 가장 적게 움직여도 되는 동선이었죠. 지훈이 그 배치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 아니, 고맙다, 지민아. 첫날 손님은 3명이었어요. 둘째 날은 5명, 셋째 날은 10명이었습니다. 지훈의 국수를 한번 먹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왔어요. 진한 사골 육수에 직접 뽑은 면발, 그 위에 올린 고명의 정성이 입소문을 탔죠. 여기 국수 먹어봤어? 3,000원짜리가 3만원짜리보다 맛있어. 포장마차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3평 포장마차가 10평 가게가 되었고 10평 가게가 2개가 되었고 2개가 10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프랜차이즈 쌍둥이 푸드를 설립했어요. 지훈이 맛을 만들고 지민이 공간을 만들었죠. 전국에 가맹점이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이름은 요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사무실 책상 위에 방송국에서 보낸 출연 제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성공한 청년 CEO 특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민이 제의서를 읽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나가면 우리 얼굴이 전국에 알려져. 괜찮겠어? 지훈이 오른손의 흉터를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려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그 여자도 알아야 하니까. 지민이 오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25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오빠. 나가자.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상파 황금 시간대 성공한 청년 CEO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쌍둥이의 얼굴이 전국 안방에 비춰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맨손으로 일군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댓글창은 응원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방송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방이었어요. 곰팡이 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텔레비전만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경마신문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박영숙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과는 딴 사람이었어요. 볼은 쑥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죠. 화면 속에서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3평짜리 포장마차였습니다. 박영숙의 눈이 화면에 못 박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기울어져 이불 위로 술이 흘러내렸지만 박영숙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쌍둥이 푸드 본사 건물이 비춰졌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박영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손을 갖다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저게 지훈이하고 지민이야?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죠. 프랜차이즈 쌍둥이 푸드, 연매출 500억 돌파. 박영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썩은 이가 드러나는 웃음이었어요. 연매출 500억? 저것들이 내 돈줄이구만. 박영숙이 바닥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더니 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야, 박영숙이야. 사람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쌍둥이 푸드라고 거기 사장들 회사 주소 좀 알아내줘. 돈은? 걱정 마. 곧 생길 거니까. 전화를 끄는 박영숙이 텔레비전 속 쌍둥이를 바라보며 혀로 마른 입술을 하찼습니다. 엄마가 간다, 얘들아. 기다려라. 고시원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박영숙의 눈에는 탐욕의 열기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쌍둥이 푸드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어요. 지훈과 지민이 나란히 출근하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방송 감동이었어요. 시청률 15% 넘었대요. 축하드려요. 지훈이 멋쩍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민도 직원들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로비 안내 데스크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사장 엄마라니까. 못 알아들어? 당장 사장 불러와.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고개가 일제히 안내 데스크 쪽으로 돌아갔어요. 쭈글쭈글한 얼굴에 기름때 묻은 낡은 패딩을 입은 여자가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었어요. 25년 전보다 훨씬 늙고 추레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죠.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민이 오빠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의 팔뚝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쌍둥이를 발견했어요. 순간 박영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끼 가득하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다리가 풀린 듯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가 왔어. 지훈아, 지민아. 박영숙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성공하더니 늙은 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수군 소리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퍼져나갔죠. 지훈이 이를 악물며 허리춤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호팀에 연락하려는 것이었어요. 박영숙이 울음을 뚝 그치고 지훈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불러봐. 경호원이든 경찰이든. 내가 밖에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놨거든. 여기서 끌려나가면 내일 신문 일면은 페류나 쌍둥이가 될 거야. 박영숙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지민은 박영숙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위에서 얘기하시죠. 어머, 우리 지민이는 말이라도 할 줄 아네. 박영숙이 지민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코를 훌쩍였어요. 지민은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박영숙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숙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흙투성이 신발을 가죽 소파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실 안에 흙 냄새와 땀 냄새가 번졌죠. 박영숙이 사장실을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야, 사장실이 이 정도야? 돈 좀 버나 보네. 지훈이 박영숙 맞은편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볼 일이 뭡니까? 볼 일? 엄마가 자식 보러 온 게 볼 일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렸잖아요. 박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슴을 쳤어요. 버렸다니 세상에. 너희가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찾아 헤맸어. 경찰서도 가보고 보육원도 돌아다니고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너희가 알아? 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짓말이었지만 박영숙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박영숙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 아빠 빚 갚느라 내 인생이 망했어. 위자료 50억을 내놔. 50억이요? 적지? 내 인생값 치고는 싼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봐. 박영숙이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보육원 시절 원생들이 쓴 진술서였습니다. 한지훈이 급식을 독차지했다. 한지민이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켰다. 같은 악의적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돈 안 주면 이걸 들고 방송국에 갈 거야. 너희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고 폭로할 거고. 어떻게 할래? 지훈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지민이 박영숙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현금 50억은 무리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요. 시간? 얼마나? 이틀만 주세요. 박영숙이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지민을 노려보았어요.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야. 피켓 들고 매일 나올 거니까 각오해. 박영숙이 소파에서 일어나 사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복도에 있던 직원에게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며 험상궂은 얼굴로 쏘아보았죠. 회사 밖으로 나온 박영숙 앞에 카메라를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명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아이고, 기자 양반. 와줘서 고마워요. 박영숙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바닥에 구르며 스스로 만든 자의 흔적이었죠. 이것 좀 찍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밀치고 팔을 비틀고 쫓아냈어요. 성공하더니 늙은 엄마를 개 취급해요. 박영숙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유튜버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촬영했어요. 자극적인 썸네일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충격. 청년 CEO 쌍둥이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이 욕설로 도배되었죠. 성공하더니 엄마를 버려? 인간이 아니다.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쌍둥이 푸드 절대 안 갑니다.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지민은 아무런 대응 없이 사무실에 틀어박혀 침묵을 지켰어요. 직원들이 해명 보도 자료를 들고 와도 고개만 저었죠. 대표님, 지금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불법 도박장 VIP 회원이라는 것,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거액을 빌렸다는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오빠, 이 여자 빚이 8억이야. 도박으로 전부 날렸어. 지훈이 보고서를 읽으며 턱을 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50억을 뜯으려 한 거구나. 그런데 오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25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장 아저씨. 장 아저씨? 만화방 아저씨? 그래. 그분이라면 뭔가 갖고 계실 거야. 그때 그분이 증거를 확보하려다 다리를 다치셨잖아. 지민이 즉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보육원 기록, 옛 시장 상임 명부, 병원 기록을 뒤진 끝에 장만수가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쌍둥이는 회사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정문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지민이 미리 직원 차량을 뒷골목에 대놓은 덕에 눈에 띄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죠. 지훈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요양병원 주소를 찍자 도착 예정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훈의 얼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지훈이 핸들을 잡은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가로등 빛에 번쩍였죠. 지훈이 흉터 위에 왼손을 포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확실하게 끝내주겠어. 지민이 조수석에서 오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끝까지 같이 가자. 검은 도로 위로 차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적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만이 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쌍둥이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지민이 오빠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창가에 휠체어를 놓고 앉은 노인이 어둠 속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25년 전 빗자루를 들고 힘차게 눈을 쓸던 그 장만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민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지훈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장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이 허공으로 뻗어나왔죠. 지훈이. 지민이. 지훈이 장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만수의 거친 손이 지훈의 볼을 감쌌어요. 주름투성이 손바닥에서 체온이 전해졌죠.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장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민도 달려와 장만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살아있으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장만수가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찾아뵌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만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부드럽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박영숙이 나타났다고? 네. 저희가 성공한 걸 보고 돈을 뜯으러 왔습니다. 50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방송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지금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장만수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었어요. 그년이 25년이 지나도 안 변했구나. 장만수가 휠체어 바퀴를 돌려 침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을 숙여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무언가가 잡혔죠.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봉투는 비닐로 꼼꼼하게 감싸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다. 이날이 올 줄 알았거든. 장만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과 장만수가 직접 쓴 진술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날 밤 박영숙이 만화방에 침입했다가 흘리고 간 보험금 입출금 명세표 원본이다. 너희 아빠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 3억 원 수령 기록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지훈이 명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지훈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장만수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가게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거다. 재생 버튼을 누르마.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야. 혹 덩어리들 처리했으니 이제 내 세상이야. 증거될 만한 건 내가 없앨 테니까 걱정 마. 지민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전 9살짜리 아이들을 한겨울 맨발로 내버리고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죠.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아저씨, 이걸 왜 진작 경찰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장만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넘겼지. 그때 이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갔어. 그런데 박영숙이 이미 잠적한 뒤였고 수사가 중단됐다. 그 뒤로 나는 이사를 하고 병원을 옮기면서도 이 봉투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어. 장만수가 지훈의 흉터진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이걸 지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언젠가 너희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리고 그때 이걸로 반드시 그년의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지훈이 장만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장만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등을 토닥거렸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박영숙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를 찾아주세요. 리더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지훈은 시내 한복판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리더를 만났습니다. 딱 봐도 험상궂게 생긴 사내였어요.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쌍둥이 푸드 사장님이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이야? 박영숙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8억. 이자 합치면 12억이지. 그 여자가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빌려갔어.
제가 원금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영숙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빚 독촉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조여주세요. 사채업자가 금목걸이를 손가락에 감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꽤 독하시네. 좋아, 거래하지. 그날 밤 지민이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 지민이에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가 진짜 위험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50억 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영숙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가 괜히 엄마겠어? 곱게 주면 곱게 받아주마. 전화를 끊은 지민이 눈물 연기를 거두며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물었다, 오빠. 박영숙은 쌍둥이가 굴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나와 도박장으로 직행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죠. 마담, 오늘은 크게 한 판 벌려. 곧 50억이 들어온다니까. 도박장 마담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50억이요? 진짜예요? 내 자식들이 사장이야, 사장. 엄마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뭐가 대단해? 박영숙은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도박판을 키웠습니다. 칩을 쌓아놓고 호기롭게 베팅하며 밤새 도박에 빠져들었죠. 한편 쌍둥이는 회사 해명을 일부러 미뤘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을수록 박영숙의 자만심은 커져갔어요. 박영숙이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박영숙이에요. 눈물의 모자 상봉을 생중계해주면 출연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울릴 감동 사연이 될 거예요. 쌍둥이도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어머니와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 논란을 종식하겠습니다. 방송국은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시청률이 보장된 대형 기획이었으니까요. 방송 하루 전날 쌍둥이는 장만수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에게 박영숙의 범죄 증거를 넘겼어요. 공갈, 협박, 상습 도박에 관한 서류와 녹취록이 빠짐없이 전달되었죠. 수사대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방송 당일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오른손의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지민이 오빠의 흉터진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걸렸네, 오빠. 그래. 25년.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어요. 9살 겨울, 눈보라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복수의 칼자루를 쥘 만큼 단단해져 있었죠. 생방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예약해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영숙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명품 옷을 이리저리 입어보며 입꼬리를 한껏 올렸죠. 이제야 내 인생이 피는구나. 박영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로 시킨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박영숙은 스테이크를 뜯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영숙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지민이 서 있었어요. 어머, 왔어? 어서 들어와. 박영숙이 팔을 벌리며 반겼지만 쌍둥이는 인사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영숙의 눈이 통장 잔고에 못 박혔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었죠. 지훈이 증명서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즉시 이체하겠습니다. 단 방송에서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평생 찾아다녔다고.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걱정 마. 박영숙이 싱글벙글 웃으며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민은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살짝 만졌어요. 브로치 안에 숨겨진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자, 서명 끝. 이러면 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룸서비스 정리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테이블 위 물컵을 치우다가 박영숙의 옷소매에 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수없게.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퍽. 박영숙의 손바닥이 직원의 뺨을 때렸어요. 뭐 하냐고. 당장 매니저 불러. 이 정도 실수에 이 호텔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야. 직원이 볼을 감싸 쥐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민은 화장대 거울 뒤편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의 각도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박영숙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죠. 박영숙이 직원을 내쫓고 돌아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자, 우리 얘기나 마저 하자.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방송국에서 뵙겠습니다. 쌍둥이가 나가자 박영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박장 마담에게 보내는 문자였어요. 오늘 밤 50억 들고 갈 테니 판 크게 벌려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박영숙이 킥킥 웃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박영숙은 대기실에서 가짜 지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아셨죠? 제가 신호하면 박영숙은 천사 같은 엄마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네, 걱정 마세요. 박영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 거울을 꺼냈습니다. 인공 눈물을 양쪽 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죠. 50억짜리 눈물 연기 들어간다. 박영숙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쌍둥이는 방송국 부조정실에 있었어요. 지민이 부조정실 엔지니어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메인 화면에 띄워주세요. 엔지니어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지훈이 부조정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실 카메라에 박영숙이 인공 눈물을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죠. 생방송 10분 전 사회자가 카메라를 보며 리허설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울릴 감동적인 화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스튜디오에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손수건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벌써부터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슬픈 피아노 음악이 깔렸습니다. 박영숙이 무대 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박영숙의 떨리는 손끝을 클로즈업했죠. 사회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이들을 찾아다니셨다면서요?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내 새끼들 잃어버리고 하루도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박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들며 낭독을 시작했죠. 지훈아, 지민아. 엄마가 그날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너희가 사라졌을 때 엄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경찰서를 돌아다니고
전단지를 붙이고 밤마다 너희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헤매고 다녔단다. 방청객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왔어요. 댓글창에도 불쌍하다. 쌍둥이가 잘못했네라는 글이 올라왔죠. 박영숙이 낭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쌍둥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지훈아, 지민아, 엄마한테 와. 엄마가 미안해. 스튜디오 안이 숨죽여 쌍둥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박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조명이 붉게 바뀌었어요. 긴급 속보음이 울렸습니다. 박영숙의 웃음이 얼어붙었죠. 뭐야?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호텔 스위트룸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박영숙이 호텔 직원의 뺨을 때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어서 박영숙이 쌍둥이가 나간 뒤 혼잣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쌍둥이 놈들 등쳐먹고 50억 받으면 바로 도박판으로 튈 거야. 바보 같은 것들. 방청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영숙이 화면을 가리려 두 팔을 휘저었어요. 이거 끄라고.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니까.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25년 전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나야. 혹 덩어리들 처리했으니 이제 내 세상이야.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스크린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 분석 결과 박영숙 본인 일치 99.9%. 사회자가 손에 들고 있던 큐시트를 떨어뜨렸어요.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사기꾼이야. 저 여자 사기꾼이라고. 박영숙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움켜쥐며 이를 드러냈어요.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이 배은망덕한 놈아. 지훈이 박영숙의 손을 뿌리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아닙니다.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때 무대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장만수가 등장했어요. 내가 증인이다. 장만수가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25년 전 이 여자가 한겨울에 9살짜리 아이들을 맨발로 내다버렸다. 내가 그 아이들을 눈더미 속에서 건져냈어. 박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장만수, 자기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 남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박영숙이 무대 장치에 걸려 넘어졌어요. 장만수가 누렇게 변색된 명세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 보험금 3억을 챙기고 아이들을 버린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것이 진짜 이 여자의 얼굴이야. 방청객들이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숙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지민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여기 신체 포기 각서와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전에 50억을 받으면 도박판으로 튀겠다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박영숙이 무대 아래로 기어가며 도망치려 했지만 지민이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아섰죠. 카메라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박영숙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물도 콧물도 연기도 아닌 공포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악마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지훈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25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스튜디오 안으로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어요. 형사 넷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박영숙을 둘러쌌습니다. 수사대 팀장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박영숙, 공갈, 사기 미수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박영숙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쟤네 엄마라고. 엄마가 자식한테 돈 좀 달라는 게 죄야? 과거 아동학대 및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찰칵. 수갑이 박영숙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박영숙이 수갑을 찬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내 자식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형사 둘이 박영숙의 양팔을 잡고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박영숙의 구두굽이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야유를 퍼부었죠. 꼴 좋다. 저런 인간이 엄마라고. 감옥에서 썩어라. 박영숙이 끌려나가며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두고 봐, 지훈아.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내 피가 섞인 자식이야. 나를 이렇게 만들면 평생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을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눈이었죠. 방송국 로비를 지나 정문 밖으로 끌려 나온 박영숙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사채업자 리더가 창문을 내리고 박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영숙과 사채업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감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거다. 나오면 죽어.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형사들에게 매달리다시피 경찰차에 실렸어요.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방청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지훈과 지민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한쪽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만수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지훈이 장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장만수가 두 손을 뻗어 쌍둥이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손가락으로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민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지민이 장만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25년 동안 증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장만수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 너희가 살아서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는 충분하다. 카메라가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죠.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네요. 장아저씨 은인이시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쌍둥이 화이팅. 불매운동 철회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불매운동은 돈줄 내주기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쌍둥이 푸드에 가서 돈 써주자는 글이 인터넷을 뒤덮었죠. 전국 가맹점에 손님이 몰려들었고 회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박영숙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지훈이 이미 박영숙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해 놓은 뒤였습니다. 영치금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거죠. 구치소 안에서도 박영숙의 얼굴은 알려져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나갔으니까요. 같은 방 수감자가 박영숙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그 여자지? 자식 팔아먹으려다 걸린 여자. 아, 아니야. 나는 억울한 거야.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봐. 구치소 방장이 다가와 박영숙의 어깨를 짚었어요. 여기서는 아이한테 못된 짓 한 사람이 제일 밉상이거든.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 박영숙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수감자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쌍둥이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지훈이 법정에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9살짜리 아이들을 한겨울 맨발로 내다버리고 25년 뒤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또 한 번 짓밟으려 했습니다.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지민은 사설 탐정을 통해 박영숙이 고시원 천장 속에 숨겨둔 비상금 통장까지 찾아냈어요. 그 돈은 전액 아동복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박영숙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박영숙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년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교도관 둘이 박영숙의 양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어요. 박영숙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지훈과 지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쌍둥이는 장만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훈이 장만수의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징역 12년이에요. 장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민이 장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모실 곳을 마련했어요. 병원 근처에 좋은 집이에요. 매 주말마다 찾아올게요. 오빠가 직접 요리해 드릴 거예요. 장만수가 지민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데까지 안 해도 된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 아버지가 25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지훈이 장만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말했어요. 장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방송에 다시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오른손의 화상 흉터를 당당하게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살아남았다는 증명이에요. 지금 어딘가에서 상처를 숨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민은 그 무렵 옛 시장 골목을 찾아갔어요. 25년 전 장씨 만화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낡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죠. 지민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 거예요. 이름은 장신의 따뜻한 식당이요. 전화를 끊은 지민이 건물 벽에 손을 대었어요. 차갑고 거친 벽이었지만 지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뒤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옛 시장 골목에 3층짜리 벽돌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장신의 따뜻한 식당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모형이 손님을 막고 있었죠. 1층 무료 급식소 주방에서 장만수가 커다란 육수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딴 사람이었어요. 볼에 살이 올랐고 등도 한결 펴져 있었죠. 장만수가 긴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 육수 잘 우려졌다. 지훈아, 면 준비됐느냐? 네, 아버지. 지금 삶고 있습니다. 지훈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건져 올려 찬물에 헹구었어요. 오른손의 화상 흉터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면발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홀에서는 지민이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이 아이들의 손에 들려 이리저리 흔들렸죠.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안쪽 테이블에 옹기종기 앉아 국수를 후루룩 드시고 있었고 배고픈 청년들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국수 삶는 김이 뒤섞여 가게 안 전체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죠. 지훈이 카운터 위 칠판에 오늘의 특별 메뉴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냄비라면이었어요. 25년 전 장만수가 얼어 죽을 뻔한 두 아이에게 끓여주었던 바로 그 라면이었죠. 두 번째는 아빠의 고기국수였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기일마다 만들던 메뉴였어요. 여기 라면 하나 주세요. 고기국수 2그릇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장만수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 이 라면 맛이 그때 그 맛이 맞습니까? 장만수가 국자를 내려놓고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란 하나를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얹은 소박한 라면이었어요. 그래, 이 맛이다. 25년 전 그날 밤 내가 끓여준 게 딱 이거였지. 장만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한창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얇은 옷을 입은 아이 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살쯤 된 남자아이와 7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두 아이의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발 뒤축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돈이 없는데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도 풍선을 내려놓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죠. 쌍둥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에 같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겨울, 맨발로 눈 위에 서서 치킨을 기다리던 9살 남매의 모습이었죠. 지훈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여기는 돈 안 받아. 어서 와, 많이 춥지? 남자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개를 꾹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다가와 여자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작은 손이었어요. 지민은 그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쥐고 비벼주었죠. 손이 꽁꽁 얼었네. 이리 와, 안쪽이 따뜻해. 지민이 아이들을 난로가 있는 제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25년 전 장만수가 쌍둥이를 난로 옆에 눕혀주었던 것처럼요. 지훈이 주방으로 돌아가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국수 위에 고기를 두툼하게 올리고 파를 얹고 계란 지단을 곱게 채 썰어 올렸습니다. 고명을 얻는 지훈의 손끝이 유난히 정성스러웠죠. 여기 많이 먹어. 지훈이 김이 펄펄 나는 국수 2그릇을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을 집어들자마자 허겁지겁 국수를 입에 넣었어요.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면을 삼켰죠.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남자아이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여자아이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꼭 감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자아이가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힌 채 활짝 웃었습니다. 육수솥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만수가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장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지훈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도 힘든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남자아이가 국수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요. 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게 한편 책장에 놓인 유리관을 바라보았어요. 유리관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만화책 전설의 국수 정권이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었죠. 아저씨도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던 날이 많았거든. 그때 어떤 분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셨어. 그 한 그릇이 아저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지. 지훈이 유리관 속 만화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만화책 한 권이 꿈을 심어주셨고, 남자아이가 유리관 속 만화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지훈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창밖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거센 눈이었지만 가게 안은 사람들의 체온과 국수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유리창에 하얀 김이 서리고 그 위로 누군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려 놓았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내일도 올게요. 고맙습니다. 지훈과 지민 그리고 장만수가 가게 문 앞까지 나와 허리를 숙여 배웅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폐업한 상가들 사이, 닫힌 셔터들 사이로 유일하게 빛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신의 따뜻한 식당이었죠. 간판에 노란 불빛이 한방눈 사이로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 겨울, 두 아이를 살린 장씨 만화방의 불빛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린 나이에 맨발로 눈밭에 버려졌던 두 아이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만화방 아저씨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 그리고 만화책 한 권이 아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불씨를 심어주었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미는 손 한 번이면 충분하죠. 장만수 아저씨는 그날 밤 눈을 쓸다가 작은 손 하나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두 아이의 목숨을 살렸고 25년 뒤 수백 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되어 돌아왔어요. 악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은 탐욕 때문에 아이들을 버렸고 탐욕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가 결국 그 탐욕이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죠. 반대로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보답이 없더라도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25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혹시 추운 골목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